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옆으로 봤을 때 척추가 뒤로 휘어져 있는 상태가 척추 후만증입니다. 선천성인 경우도 있고요. 자세가 원인으로 지적되는 청소년 척추 후만증, 또 노인성 척추 후만증도 있습니다. 특히 노인성 척추 후만증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압박 골절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허리가 굽고 등이 튀어나온 상태를 생각하면 걸음걸이는 물론 시선이 아래로 향하면서 사고 위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노인성 척추 후만증의 위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가 주신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 365 임재범의 너를 위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허리가 굽으면서 등이 많이 튀어나온 상태인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성 척추 후만증으로 불리는데요. 노화와 퇴행이 원인일까요? 겉으로 보기에 통증이 심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경험하는 분들에게는 어떨까요?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노인성 척추 후만증은 등이 굽은 상태인 거죠? 예. 등이 이제 굽은 건데, 네. 이제 뒤쪽으로 굽었다고 해가지고, 후만증 할 때 후가 우리 뒤 후자거든요. 후진한다, 전진한다 할 때. 그래서 이제 등이 뒤로 굽은 걸 후만이라고 하고, 이제 환자분들이 보면 약간 네. 혼동하시는 게 있는데, 측만증은 옆으로 휜 거는 이제 측만증이라고 하고, 네. 등이 뒤로, 이제 뒤 후자, 그래서 뒤로 휜 거는, 굽은 거는 이제 후만증이라고 합니다. 예. 원인이 노화인가요? 예, 이거는 이제 연세가 이제 잡수시면서 허리 잡아주고 있는 근육 같은 게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둥 쓰러지듯이 하면서 옆으로 이제 자꾸 굽는 것, 네. 앞으로 굽는 것,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예. 그럼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 악화되면서 척추 후만증으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예. 그 디스크 질환 같은 게, 디스크가 보면 이제 간격이 있는데요. 네. 그게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1cm 정도 되고, 흉추 부위는 한 3에서 5mm 되는데, 그게 오래 쓰다 보면은 낮아지거든요. 네. 그게 이제 닳아가지고 네. 없어지면 이제 앞으로 그게 이제 굽어지는 현상이 이제 발생하면서 이제 후만증 같은 걸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네. 골다공증과도 연관이 있습니까? 예, 사실 이게 노인성 후만증에서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인데요. 네. 이게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척추뼈가 약해지면서 주저앉거든요. 이 정도. 예. 그 앞쪽에 이렇게 척추뼈가 내려앉으니까 네. 그쪽으로 이렇게 허리가 무너지면서 등이 굽는 후만증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증상은 겉으로 보기에도 짐작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허리가 굽고 등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그거는 쉽게 진단이 되는데요. 네. 옛날 사진만 비교해 보셔도 알 수가 있고요. 등이 네. 이렇게 이제 어깨가 굽고 등도 굽는 그런 게 보이시고, 네. 이제 또 날마다 이제 보시면은 모르는데 옛날 사진이나 이런 거 비교해 보시면 이제 쉽게 느끼실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또 키가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네. 허리가 굽다 보면 자꾸 키가 줄입니다. 네. 네. 그럴 것 같네요. 어깨가 굽고 등이 굽다 보면 키가 좀 줄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통증은 어떻습니까? 심할 것 같기도 한데요. 예, 통증은 이제 초기에는 별로 없는데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심해지면은 자꾸 허리는 앞으로 구부러지려고 하고, 네. 이제 뒤에서는 근육이 못 구부러지지 않게 막 잡아 당기다 보면은 그쪽 힘이 들어가면서 관절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구분 정도에 따라서 통증의 정도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불편들을 호소하시나요? 일단은 이렇게 구분 쪽에 보면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등 쪽에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아파하시고, 그게 이제 좀 더 심해지다 보면 주로 이제 명치 부위 있잖아요. 명치 부위에서 이렇게 많이 굽거든요. 네. 후만증이 있으면요. 네. 그러면은 심하신 분들은 명치까지 늑골,
그 갈비뼈를 쭉 따라가지고 네. 이렇게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그 늑간통이라고 하는 걸 호소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일단 걸을 때 앞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시선이 아래로 향할 텐데 이게 또 보행뿐 아니라 사고 위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떨까요? 예, 그 전방 주시를 하고 이제 걸어야지 되는데 네. 고개가 일단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니까 그 전방을 보는 시야가 제한이 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등이 굽을 정도까지 이렇게 되면은 결국 허리 근육이 약해져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하지 근력도 약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전방 주시 잘 못하고 가시다가 돌뿌리 같은 거나 어떤 턱굴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드블록 턱에 탁 걸리면 이제 그냥 넘어지실 수도 있죠. 네. 앞서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척추뼈가 약해지면서 주저앉아서 또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골다공증도 원인일 수 있는 만큼 검사에서 골다공증 여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검사가 진행이 되나요? 예, 그 노인성 척추 후만증은 진단이 비교적 단순해가지고요. 네. 일단은 선 자세에서 기립 자세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제 척추뼈가 이제 어느 정도 휘었는지 어느 뼈가 부러져가지고 주저앉아서 이제 내려앉은 건지 이제 네. 그런 게 잘 보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골다공성증 때문에 이제 압박골절로 와서 후만도 생기다 보니까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한 골밀도 검사도 같이 시행을 합니다. 네.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골밀도 검사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노인성 척추 후만증으로 진단이 되면 치료는 원인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겠어요. 예, 일단은 골다공증에 의해서 이제 척추뼈가 부러지면서 압박골절되면서 온 거면은 골다공증 치료제를 사용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허리 잡아주고 있는 근육, 그러니까 허리를 이렇게 꼿꼿하게 세워주고 있는 그런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계속 하고요. 네. 좀 더 이제 조금 심하게 가신 경우에는 보조기 같은 걸 착용시켜가지고 네. 허리가 더 굽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보조기 착용도 합니다. 네. 우선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를 쓴다고 하셨는데 약물 치료가 우선인가요? 예, 그쵸. 그러니까 이제 심하지 않을 때는 약물 치료로도 하고요. 네. 요새는 이제 뭐 6개월 단위로 한 번 맞는 그런 주사제도 나오고 해가지고 네. 약물이나 주사제 이런 걸 이제 같이 병행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네. 또 허리 잡아주는 근육 강화 운동도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그 운동 자체는 이제 그냥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라고 하면서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 또 운동을 따라하기가 또 그렇게 쉽지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이제 요새는 그 노인정이나 그 문화센터 같은 데 가보면 노인을 위한 그런 그 스트레칭 운동 같은 걸 많이 같이 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가서 그 일반 뭐 요가나 필라테스 그런 동작하고 비슷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굽고 이제 약해져가지고 힘드신 경우에는 네. 이제 수영장 가가지고 물속에서 이렇게 걷거나 아. 허리 펴는 것 그런 이제 수중 치료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하기도 합니다. 네. 수중 치료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덜한 거겠죠? 예, 그래도 이제 물에 들어가면 몸이 뜨잖아요,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물이 그 휘어진 척추를 이렇게 좀 받쳐주니까 아, 그 좀 재활 치료하기 훨씬 용이하고 좋습니다. 네. 보조기 착용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예, 그 보조기를 또 빼면 또 원위치로 이렇게 자꾸 앞으로 굽으려고 하니까 네. 보조기를 떼지도 못하고 이제 또 보조기를 또 계속 하시다 보면은 보조기에 의존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그 근육이나 이제 뼈들도 더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하지는 또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보조기를 하실 때 일시적으로 이제 좀 제한적으로 하다가 네. 또 이제 운동 같은 거 아. 계속 하고 하시면서 네. 보조기 의존도를 이제 점차 줄여가는 식으로 이제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 노인성 척추 후만증으로 진단된 분들 중에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가 많다면 또 이거는 이미 근력이 떨어진 상태인 거잖아요. 수술은 어떻습니까? 수술 자체가 어렵기도 할 것 같은데요. 예, 그 수술이 이제 길입니다. 이 범위 자체가. 네. 보면은 허리가 둥글게 길게 허리 전반적으로 휘다 보니까 네. 어디 허리 한두 마디만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수술해서는 안 펴지고 네. 기본적으로 뭐 한 8에서 한 10마디 정도는 이렇게 그 나사박아서 철심으로 고정을 해줘야지 교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출혈이나 그 또 당뇨 같은 거 있으시면 감염의 위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수술이 좀 크긴 큽니다. 네. 또 심하면 8에서 10마디 정도 나사를 박아서 또 철심으로 고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치료를 하면 구분 등이 좀 펴지는 건가요? 예, 그 수술을 해서 하면은 그게 펴지긴 펴지는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또 이제 고정 펴주지 않은 남아있는 허리 마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마디에서 또 그게 그 꺾이는 그런 아. 현상이 2차적으로 많이 발생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위에까지 철심으로 이제 고정을 연장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수술이 한 번 수술로 안 끝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서 네. 수술을 이제 맨 처음에 할 때는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네.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인성 척추 후만증을 치료하고 난 후에도 조심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일단은 만약에 수술로 해서 허리를 폈다고 하면은 그 고정하지 않은 남은 허리에서 꺾이는 또 2차적으로 휘어지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네. 그 허리 근력 운동을 계속하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안 되면은 또 넘어가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후만증이 있는 그 환자분들한테 수술할 때는 그냥 후만증이 있다고 모든 걸 하는 건 아니고 네. 그걸 후만증을 교정을 하지 않으면 이제 2차적인 뭐 너무 아프거나 이제 뭐 심폐 같은 게 눌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만 수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관리가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2차적인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겠네요. 이 노인들에게 흔한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척추 건강을 위한 관리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노인에서 생기는 그 태화, 그러니까 척추의 태화의 퇴행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 보니까 네. 그 협착증도 같이 오고 또 허리 근력 약해지면서 후만 변형도 같이 오고 네. 근데 요거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라는 게 결국은 허리 잡아주고 있는 네. 근육이 약해지면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어떤 분들 보면 80이 돼서도 허리 꼿꼿하신 분들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또 무너지는 분들도 있고 그건 이제 뭐 선천적으로 근육 네. 힘이 좋으신 분도 있겠지만 네. 이제 그 관리하기 나름이고 이제 두 번째는 골다공증으로 압박이 오지 않게 그거는 골다공증은 치료 약제 잘 드시면은 그 예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 잘 하시고 네. 허리 근육 강화시켜주는 스트레칭 그 코어 근육 운동 그런 거 계속 잘 하시면은 그 후만 변형 같은 거는 예방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비교적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심 증상들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살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외모상에서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이제 걸으실 때 보면 엉덩이를 좀 뒤로 빼셔가지고 걷고, 네. 허리가 앞으로 이제 굽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느 서서히 일어나다 보니까 본인이 자각을 느끼기에는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내가 네. 자세 나쁘다 이 정도로만 인지하는데 밖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많이 굽은 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계시는 이제 가족분들이나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허리 많이 굽으셨어요. 이거를 빨리 인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뭐 나이 먹어서 그렇지 하고 하면은 이게 점점 더 구부러지거든요. 네. 이 노인성 척추 후만증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또 반대로 노인들에게도 척추 전만증의 위험도 있습니까? 예, 그 전만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허리를 뒤로 이렇게 젖혀셔가지고 건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허리를 뒤로 이제 꺾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리가 뒤로 젖혀지는 것, 그게 이제 전만이거든요. 네. 그런 자세로 해가지고 엉덩이 이제 골반에다 손 받치고서 이렇게 아, 배가 네. 내민 자세로 이제 걸으시는 이제 노인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게 이제 전만증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척추 후만증과 이제 말씀 주신 전만증의 상태로 볼 때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통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전만증이 더 많이 심하게 호소를 하세요. 보면 이제 허리 자체가 뒤로 이렇게 젖히고 네. 손으로 받치다 보니까 이제 허리를 많이 아파하시기도 하고 또 후만증도 많이 아파하시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이게 퇴행성 그 폐화에 의한 통증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관절통 오듯이 뭐 후만이든 전만이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앞서 의심 증상들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 후만증, 척추 전만증, 척추 측만증까지 척추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질환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거나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예, 그 자세가 이제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네. 이제 허리가 꼿꼿했는데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등이 구부정해지고 네. 이제 그런 거를 사진으로도 찍고 주변 사람들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죠. 그래서 옛날 네. 사진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게 도움이 되고 이제 키를 재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세요. 아, 키를 재는 거요? 예. 키가 준다는 거는 뭔가 후만증이거나 허리가 옆으로 휘거나 아니면 척추뼈가 주저앉으면서 생기는 현상이니까 네. 키가 이제 줄어드는 거를 이제 좀 관찰하면 좋습니다. 그것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인성 척추 후만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콜드플레이의 업 앤 업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데요. 50대 남성이 주신 질문입니다. 들어보시죠. 황다리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전날 술을 많이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울을 보니까 황다리 얼굴이 노란 거예요. 눈까지. 이렇게 황다리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간 수치가 살짝 높다 그랬거든요. 종합검진 맡을 때. 근데 그래서 그런지 술을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근데 요즘 안 먹고 있어요. 그거 무서워서 그것 때문에. 뭐 일주일에 5번 먹었죠. 주말만 많이 먹고 그냥 뭐 막걸리로 하면 한 반병 정도? 하루에. 그 정도. 그래서 깜짝 놀랐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도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러닝을 하는데 아침마다 아무래도 막 술 먹고 뛰고 그러는 경우도 많거나 전날 20년 했죠. 마라톤. 그냥 술을 안 먹어보자. 일단은 안 먹은 지 2주. 그 다음부터 안 마셔요.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 이 현상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고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죠. 네. 우선 건강검진에서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검사가 혈액검사입니다. 혈액검사로 확인되는 부분들이 아주 많죠? 네, 많습니다. 그래서 혈액검사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그 주요 장기들의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간이라든지 콩팥 기능, 그다음에 혈당,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빈혈 이런 염증 수치를 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조기 이상을 좀 찾아내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혈액 검사는 이 내 몸 상태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네. 가장 좀 간단하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간이나 이제 콩팥 기능에 대한 검사도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요. 간 기능과 관련해서 흔히 간 수치가 높다, 정상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간 수치가 주는 의미가 뭔가요?
그러니까 간 수치라는 거는 이제 혈액 검사에서 간 기능을 보여주는 수치들을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AST, ALT, 뭐 감마 GTP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수치들이 좀 높아졌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간 세포가 손상이 되게 되면은 안에 있던 효소들이 혈액으로 흘러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수치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간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뭐 염증이 생겼다 이런 신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황달이 생겨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요. 흔히 간은 해독작용을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간 손상으로 인한 증상 중에 하나가 황달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간은 이제 우리 몸에서 해독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뭐 음식이나 약, 뭐 술 등에서 생기는 여러 노폐물하고 독소 물질을 분해를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또 담즙을 만들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 손상이 되게 되면은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노란 색소, 그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피부라든지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황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제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라 간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 질환으로 담즙 배출이 안 되면 이제 황달이 생기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또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두 황달이 오는 건 아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간 질환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생기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황달은 이제 간에서 처리해야 하는 이 빌리루빈이 혈액에 쌓였을 때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이건 이제 단순하게 간이 나빠졌다는 거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담즙이 배출되는 경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염과 같이 뭐 간세포 자체에 염증이 생겼을 때도 생기지만 이 담즙이 지나가는 길이 담도가 폐쇄됐거나 아니면 이제 간 병변처럼 담즙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황달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황달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이 단순한 이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꼭 원인을 좀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간 기능을 알 수 있는 지표로 뭐 ALT, AST, 뭐 ALP, 감마 GTP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근데 사실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흔히 말하는 간 수치는 이제 AST와 ALT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 수치는 방금 말씀하신 ALT, AST 이 두 가지 수치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둘 다 간세포 안에 있는 효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이 손상이 되게 되면은 간세포들이 깨지면서 이 효소들이 혈액으로 흘러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혈액 내에서 이제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ALT하고 AST가 높다라는 거는 네. 간세포가 자극받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ALT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간에만 집중적으로 존재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간 손상 정도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고 AST 같은 경우에는 간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근육에도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장기에 영향을 함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 수치가 높다는 거는 네. 뭐 간세포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염증이 있다 이런 신호이기 때문에 그 단순히 수치만 보는 게 아니고요. 원인은 우리가 꼭 함께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AST와 ALT 수치가 높으면 이제 간세포가 자극을 받고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정상 범위는 어느 정도인 건가요? 각각 40 이하가 정상 범위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40을 좀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40을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지표가 황달 수치이지 않습니까? 그럼 황달 수치의 정상 범위는 또 어느 정도인가요? 뭐 정상 범위는 우리가 이제 빌리루빈 수치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네. 1.2 이하라고 하면 보통 정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빌리루빈 수치가 이제 황달 수치라고 하셨는데 빌리루빈이 노란색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빌리루빈이라는 수치가 이제 2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네. 눈 흰자가 노랗게 보이는 이런 황달 증상이 나타날 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황달 수치는 정확하게 말을 하게 되면은 빌리루빈 수치를 의미하게 되고요. 네. 빌리루빈은 그 적혈구가 분해되면서 생기는 노란색 색소이기 때문에 이게 많아지게 되면은 피부라든지 눈에 노란색으로 쌓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런 황달 수치가 건강상의 그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빌리루빈 수치는 이제 간의 해독 기능, 배출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간세포가 손상이 됐다거나 아니면 이제 담즙이 나오는 통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황달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빌리루빈이 쌓인다는 거는 간이 해야 하는 어떤 중요한 일을 못하고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간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황달은 간 손상이 시작된 다음에 생기니까 황달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말씀 주신 AST나 ALT와 같은 간 수치를 확인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황달은 간 손상이 좀 꽤 진행된 다음에 우리 눈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황달이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AST라든지 ALT 같은 간 수치를 미리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술을 좀 자주 드시거나 지방간이나 간염과 같은 위험이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이 간 수치 변화를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 황달이 생겨서 깜짝 놀랐다고 하시는데요. 간 수치가 높다는 것도 검진 결과로 알고 있었다고 하십니다. 술을 일주일에 5번 정도는 드신다는데 이제 5일은 음주를 하는 거니까 음주량과 관계없이 음주 습관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이제 간 건강에서는 얼마나 많이 마셨느냐보다는 얼마나 자주 마시느냐도 같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에 5일 이상 술을 마신다라고 하면은 그 음주량이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간이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매일같이 음주를 좀 반복하시게 되면은 이게 지방간 간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좀 빨라질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간 수치가 뭐 천천히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황달처럼 눈에 보이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주 습관 같은 경우도 너무 자주 마신다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음주량뿐 아니라 이제 얼마나 자주 마셨냐가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간 수치도 높고 황달이 생겨서 술을 안 드신 지 2주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그럼 술을 좀 끊으면 효과를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빨리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간은 이제 회복이 좀 잘 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상이 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한 2주 정도만 금주하신다고 하더라도 네. 수치가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몸의 피로감도 훨씬 더 덜하고 눈이 좀 맑아졌다는 걸 직접 느끼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황달 같은 경우도 술로 인한 어떤 일시적인 자극이었다라고 하면은 몇 주 안에 이제 눈이라든지 피부색이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식욕도 좋아지고 좀 속이 더 편안해지는 것도 흔한 변화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꼭 금주를 하셔야 되겠네요. 이분은 술을 드시면서도 운동은 또 꾸준히 하는 것 같습니다. 마라톤을 즐긴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꾸준한 운동이 간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시나 봅니다. 어떨까요? 운동은 건강에 여러모로 도움 많이 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 건강에도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운동을 많이 하신다고 해가지고 음주로 인한 간 손상이 무조건 막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간 같은 경우에는 해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보다도 음주의 영향이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을 지키는 방법은 운동과 함께 이 음주 습관까지 개선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간 수치가 높아지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할 텐데요. 음주 지적을 하셨지만 역시 질문 주신 분은 술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이제 가장 흔한 게 이제 음주 습관이 매일 드시는 편이시고 네. 황달까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술 때문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지방간이라든지 간염, 그다음에 약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간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무리한 운동을 한 후에도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간 수치가 높고 황달까지 경험한 분이라고 하면은 음주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습관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혈액 검사를 이제 추가적으로 하시는 것도 필요하시고요. 네. 간 수치가 너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높게 유지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 검사도 같이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50대 여성의 고민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목 통증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손에 건초염이 좀 있긴 했어요.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서 증상이 심해질 때마다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좀 쉬기도 했는데요. 진단받은 건초염 증상 외에 오른쪽 새끼손가락 쪽에 손바닥과 손목 경계선에 불룩하게 염증이 또 생겼어요. 피부가 빨갛게 되고 열감도 있었고요.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붓더라고요.
약국에서 소염제를 사서 며칠 먹기도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병원에 가면 체외 충격파 치료가 있다는데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프더라도 치료하면 완치가 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원인이 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하게 몸에 염증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왼쪽 무릎에도 염증이 생겼거든요. 많이 불편하진 않는데 왜 자꾸 여기저기 염증이 생기는지 전체적으로 원인을 알 수 있는 검사는 없을까요? 어느 과로 가야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일단 오른손으로 증상이 있어서 일상이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건초염을 진단받은 적이 있긴 하다고 하는데 다른 증상들이 있어서 불편을 더하나 봅니다. 교수님, 우선 건초염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건초가 어디를 말하는 건지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건초라는 거는 그 힘줄을 싸고 있는 얇은 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네. 건초염은 이 건초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손목이나 손가락에는 힘줄이 이게 지나가는 길이 있고요. 이 힘줄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윤활액이 담긴 건초라는 구조가 함께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손을 많이 쓰시거나 반복적인 동작이 많은 경우에는 건초에 마찰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네. 아프거나 붓고 불편함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힘줄을 싸고 있는 막 건초에 염증이 생기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 건초염이 흔히 알고 있는 손목 터널 증후군과는 좀 다른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건초염도 이제 주로 손을 많이 쓰거나 무리해서 생기게 되는데 네. 움직일 때 찌릿하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부종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제 염증이 생기는 문제는 아니고 네. 이 신경이 눌리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손목에 있는 좁은 통로를 지나가는 이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네. 손바닥하고 손가락에 저림이라든지 감각 이상이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밤에 손이 저리고 감각이 좀 무뎌지는 증상이 대표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엄지, 검지, 중지 쪽에 저림이 좀 뚜렷하다라고 하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손목 건초염도 흔한가요? 네. 굉장히 좀 흔한 질환입니다. 특히나 지금 손을 반복적으로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나 네. 가사노동, 그다음에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분들에서 좀 자주 발생을 하는 편이고요. 네. 실제로 손목이라든지 엄지손가락 쪽 건초염은 주부, 요리사, 사무직, 컴퓨터 많이 쓰시는 분들에서 잘 생기는 편입니다. 네. 그럼 원인은 좀 많이 써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은 너무 많이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동작을 반복하거나 무리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 힘줄이 지나가는 통로에서 이 마찰하고 자극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손목을 꺾는 자세라든지 손가락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는 습관 같은 경우에도 염증이 좀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네. 아주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되고 무리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손목 건초염이 이제 손목과 엄지손가락으로 이어지는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을 느낀 거라면 집에서도 증상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을 구부려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자가 테스트로 이제 증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득게르벤 건초염이라 불리는 이제 손목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이어지는 힘줄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을 이제 다른 손가락 안에 이제 감싸 쥐신 상태에서 네. 손목을 이제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꺾으시게 될 때 네. 엄지 쪽 손목이 좀 아프거나 당기는 느낌이 난다라고 하면 이제 건초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좀 간단한 이제 확인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은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좀 좋으시고요. 네. 이 증상이 좀 자주 반복되거나 통증이 좀 불편하다 이런 경우에는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 이제 오른손을 많이 쓰실 텐데 오른손으로 통증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일상에서의 불편이 크겠죠? 네, 그럼요. 이제 사람들은 아무래도 주로 사용하는 손이 오른손이기 때문에 네. 오른손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손 씻는 것도 불편할 수가 있고 그렇군요. 머리 감기라든지 식사, 물건 들기조차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이제 건초염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때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네. 동작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게 되고요. 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도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고 하셨는데 손 많이 쓰는 직업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건초염의 치료라고 한다면 그럼 휴식일까요? 예, 가장 기본은 이제 휴식입니다. 네. 무리해서 이제 반복 사용한 손과 손목에 이 쉴 틈이 없다라고 하면은 염증이 더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통증이 심한 시기에는 손 쓰는 거를 좀 줄이시고 네. 동작을 좀 바꾸는 습관 교정도 함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손목 보호대를 착용한 분들도 많잖아요. 도움이 될까요? 일단 손목 보호대는 이제 손목에 가해지는 이제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밤에 통증이 심해지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실 때나 운동 중에 일시적으로 착용하면은 통증 안에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너무 오래 착용하시게 되면은 네. 오히려 좀 근력이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약물도 처방이 됩니까? 주사 치료도 있던데요. 뭐 통증이 심할 때는 소염진통제라든지 근육이완제 같은 약물 치료가 함께 사용되기도 하고요. 네. 염증이 심하거나 좀 오래된 경우라고 하면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그 부위에다 직접 주입하는 주사 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주사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맞게 되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서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래도 안 되면 수술적 치료가 고려가 되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휴식하고 약물 치료, 물리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호전이 되는데 네. 이런 보존적 치료를 몇 달간 지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고 통증이 계속 심하거나 손가락이 이제 걸리는 증상까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 건초염과는 별개로 또 새끼 손가락 쪽에 손바닥으로 이제 부어오르면서 빨갛게 피부도 변하고 염증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이것도 건초염의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질환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꼭 우리가 건초염이라고 단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초염은 이제 주로 힘줄 주위의 염증인데 이 손바닥 쪽 깊은 부위에 갑자기 붓고 열이 나면서 통증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 봉화지겸이라든지 어떤 감염 아니면 이제 결절종과 같은 다른 질환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피부가 붉어지고 열감이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감염에 의한 염증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자연적으로 잘 좋아지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무릎에도 염증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몸에 여기저기 염증 반응이 있다고 하는데요. 종합적으로 염증에 대한 확인을 위한 검사는 없는지도 궁금해 하시는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몸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거나 붓기가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네. 이럴 때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제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전신 질환 가능성도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염증 수치라든지 류마티스 인자, 어떤 항체 검사 등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뭐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은 류마티스 내과 이런 진료를 통해 가지고 보다 더 정밀한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하이의 손잡아줘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